더 배움 강추린 한국사 약속의 이름 최승걸입니다. 자, 오늘 조선의 그 군사제도, 그 다음에 교통과 통신제도, 그 다음에 대외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추린 한국사 조선의 군사, 교통, 대외관계 강의 들어갑니다. 우선 말이죠. 요거 병역 및 군사제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병역 및 군사제도. 왜 중요할까요? 시험 문제 나오니까 중요한 거죠. 안 나오면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시험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병역 및 군사제도, 여기다 딱 해보고, 군사제도, 또 병역, 요즘이나 지금이나 옛날이나 이 군대, 국방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군대 가는 건 몇 살부터 몇 살까지? 16세부터 60세까지 양인 남자들이 간다라는 겁니다. 양인 남자들이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60세까지 병역의 의무를 진다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병역의 의무를 지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 지금 현대에도 우리나라 보고 예비군 제도 보게 되면 보통 40살까지 민방위까지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별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양인 개병제다. 여기 이제 말하는 것이 이제 이게 이제 양인 개병제예요. 양인 개병제. 이 얘기가 양인 개병제. 양인들이 개병, 각각 군대가 된다, 군사가 된다, 병사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양인 개병제라고 했기 때문에 군대 안 가는 애들 있죠. 양인이 아닌 사람들은 군대 안 가는 거죠. 조선의 신분제도에서 우리가 양천제라고 배웠어요. 그렇죠? 그러면 양인 말고 천민들은 군대 안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양인에 해당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일반적으로 농사 짓는 사람들, 그 다음에 수공업자, 그 다음에 상인들, 그 다음에 중인들, 양반들, 얘네들이 양인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둘은 안 가요. 양반하고 그 다음에 중인들은 안 가요. 중인들이 안 가는 이유는 얘네들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계속 일을 해야 되니까 얘네들은 면제를 해줬고, 그 다음에 양반들은 국가의 녹을 먹고 일을 한다 해가지고 얘네들은 군대를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양인들이다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들이 농민들이 많이 군대를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선 중앙군은 5위였어요. 5위. 이 위자 들어가는 것이 이제 호위한다, 국왕을 호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지방군들을 위자 쓰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군 5위고, 지방군 얘가 중요하죠. 지방군은 맨 처음에 영진체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영진체제. 무슨 영, 그 다음에 무슨 진. 그래서 영, 진 이게 전부 다 군사 기지를 얘기하는 건데, 육군 같은 경우는 병영에서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수군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수영에서 근무를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병영을 지키는 사람은, 병영의 우두머리를 우리가 병마절도사죠. 그 다음에 수영을 지키는 사람이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순신 장군, 그렇죠? 이순신 장군 우리가 임진왜란 때에 굉장히 많은 일을 했었죠. 그래서 수군절도사라고 불렀어요. 근데 사실 이제 이 병마절도사의 권한이 수군절도사보다 훨씬 강했죠. 그래서 수영에서 수군절도사가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특이한 애들이 있는데, 일종의 예비군이 뭐가 있었다? 잡새꾼이 있었다라는 거. 잡새꾼. 좀 잡스럽다 해가지고 이 잡새꾼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노비라든가 서얼이라든가 양반이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좀 이 양반도 권력이 있는 그런 양반들보다는 좀 권력이 없는 그런 양반들이 여기에 속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기본적인 체제가 바로 영진군이었어요. 그러니까 병영 수영 아래에 뭐가 있습니까? 병영 수영 아래에 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을 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기지가 조금 더 큰 개념이 영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작은 개념이 진이다라는 거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영진체제는 어떤 체제냐? 바로 지역 방어 체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진관체제로 가는데, 진관체제. 이 영진체제가 조금 더 이제 좀 세부적으로 된 것이 이제 진관체제예요. 진관체제. 영진을 만들어 놓고 이 세조가 진관체제를 마련했는데, 진이 있죠, 진. 지역별로 진이 있죠. 요 영 큰 거고,
영 큰 거고, 그 다음에 진은 좀 작은 군사기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보통 군현에 있습니다. 군현에 진이 있는데 이것을 지키는데, 그러면 이 진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냐면 군현에 파견된 수령이에요. 이 수령이 자기 동네의 진은 책임지고 지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바로 뭐다? 지역 방어의 성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 방어의 성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충청북도가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럼 충청북도가 이제 뭐 군이 이렇게 있죠. 군이 여러 개 뭐 이렇게 있잖아요. 뭐 진천군, 뭐 그다음에 뭐 옆에 뭐 증평군 이렇게 있어요. 이 가운데서 영이 있습니다. 여기 전체를 관할하는 영이 있고요. 그럼 영 같은 경우 뭐 충주 같은 데 있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세부적으로 요런 데 얘는 뭐가 있어요? 진이 있어요. 그럼 요 안에서 이제 수령이 다스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외적이 쳐들어왔어요. 외적이 야 하고 쳐들어왔어요. 자, 쳐들어왔는데 그럼 여기 있는 요 진에서 이제 막아야 되겠죠? 그럼 다른 진에서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내 지역만 철저하게 방어하는 지역 방어 체제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안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런 어떤 단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진관체제 잠깐 보게 되면은 각도에 한두 개의 병영을 두어 관찰사가 관할 지역을 장악하고 그 아래 몇 개의 큰 진을 두어서 수령이 책임지게 하는 지역 방어 체제다. 네, 개념만 잡으세요. 개념만. 자, 개념만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 진관 체제가 뭘로 바뀌냐면은 거기 나와 있는 재승 방략 체제로 바뀐다. 그럼 재승 방략이라는 게 뭐냐? 재승 방략이라는 게 뭐냐? 제압해서 승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초전에 제압해 가지고 승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생겨났냐면 중종 때에 을묘 외변이 일어났어요. 삼포에서 외란이 일어났어요. 자, 요게 이제 중종 때 16세기죠. 일어났어요. 자, 일어났는데 진관 체제로 딱 하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딱 무너지면서 무너져 버렸죠. 그 다음에 또 옆도 무너지죠. 아무도 안 도와주죠. 차례 무너지더라라는 얘기예요. 아, 그래서 재승방략 요렇게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초반에 완전히 제압해서 승리를 해야 되겠다. 재승방략 체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초반에 완전히 승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는 여기에서 진에서 일단은 딱 수령이 막아요. 근데 외적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여기 요 진에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군대가 1만 명인데 얘네 한 5만 명 왔어. 어마어마하게 많아. 군사수만 놓고 봤을 때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게임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얘기를 합니다. 외적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럼 저쪽에 있는 서울에서, 한양에서, 아 그래? 좋아. 외적이 쳐들어왔어? 그러면 제일 잘 싸우는 장군 하나를 특별히 사령관으로 딱 임명을 해가지고 내려보내요. 파견을 해서 내려보내요. 그러면 얘 혼자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각 지역에 있는 부대들이 죄 이쪽으로 몰려와가지고 한 10만 명 데리고 가가지고 여기 있는 애들을 초전박살 내버리는 것이 바로 재승방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재승방략이 뭔지 알겠죠? 재승방략이 생겼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생겼는데 진관체제의 치명적인 단점. 대규모의 외적이 몰려왔을 때는 방어하기가 힘들더라. 그래서 재승방략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재승방략 체제도 단점이 있다라는 얘기죠. 단점이 있다. 여러분들 진관체제, 재승방략 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단점이 있어요. 이 단점이 재승방략의 단점이 드러났던 것이 바로 뭐냐면 임진왜란이에요. 임진왜란 때 재승방략 체제의 단점이 드러났어요. 그걸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단점이 드러난다. 어떤 단점이 들어갔느냐. 이 남쪽 지역만 한번 볼게요. 쭉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여기 이제 뭐가 있습니까? 태백산맥 있고 이쪽에 이제 소백산맥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강이 있어요. 강이 남한강이 이렇게 있고 이제 북쪽에서 북한강. 그래서 이제 이쪽이 이제 한양이잖아요. 한양 임금 있는 한양이에요. 그럼 저기 외적들이 어디로 쳐들어와요? 예, 일로 쳐들어오죠. 부산으로 쳐들어오죠.
수두로입니다. 쭉 올라가죠. 예, 쭉 올라가요. 쭉 올라가다 보는데 이미 연락을 했겠죠. 그럼 한양에서 그 당시에 제일 잘 나가는 장군 누구를 신립이라는 장군을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해서 이쪽으로 내려보내는 겁니다. 내려보내요. 그럼 군대를 주력 부대를 데리고 이제 각 지역에서 데리고 이제 연루 오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집결을 딱 하냐면 바로 여기 충주에 집결을 딱 한 거예요. 충주에 주력 부대. 그럼 이 주력 부대가 딱 충주에 했는데 여러분들은 사실 세 방향으로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갔는데 쭉 우리나라 주력 부대가 다 여기에 집결을 해 있어요. 근데 신립이 전략을 잘못 짰죠. 어떻게 잘못 짰냐면 바로 여기를 넘어가는 고개가 있습니다. 고개. 요거 문경세제인데 새도 쉬어간다 해서 조령이라고 불렀어요. 조령. 여기를 잘 지켰으면 외적들이 아마 여기서 괴멸당하거나 아니면 넘어오는데 시간이 엄청 걸렸을 거예요. 근데 여기를 포기하고 남한강변에 있는 탕금대에 배수의 진을 친 겁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전략 때문에 여기 있는 주력 부대가 괴멸당해요. 우리나라 주력 부대가. 그러니까 외적들이 순식간에 서울까지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주력 부대 거의 대부분 여기서 괴멸당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무너져 버린 거죠. 남아있는 군대가 없는 거예요. 재승방약의 치명적인 단점이 여기서 나타난 거예요. 근데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누가 잘 싸웠느냐? 바로 육군에서는 의병들이 엄청나게 잘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의병들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원래 정규군이냐?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반 농민들, 노비들 이런 사람들이 낫들고 창들고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이 재승방약 체제의 치명적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냐면 우리 교재에는 뭘로 돼 있어요? 속오군 체제로 간다라고 돼 있죠. 속오군 체제. 그러니까 속자 들어가는 거는 벌써 뭡니까 여러분들? 정규부대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 속오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잡새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거의 속오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방을 속오군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다스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지방을 여기 있는 그 지역 전체를 속오군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얘네들까지 정규 부대화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플러스 진구한 체제까지 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나 속오군에는 양반도 들어가 있죠. 근데 양반들은 어때요? 빠지더라라는 얘기죠. 예, 빠졌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세조 때에 여러분들 보법을 실시하는데 세조 어디 갔어요? 이때 보법을 실시하는데 이 보법이라는 거는 뭐냐면 간단해요. 아까 얘기했지만 16세에서 60세까지 양인 남자들이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띡 가는데 군대 가는 애들을 정식 군인이다 해서 정군이라고 불러요. 근데 군대 가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직업이 뭐라고요? 농민들이죠. 그래서 농민들이 이렇게 가면은 내 땅에서 농사 누가 지어?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돼? 그쵸? 고민거리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정군은 뭐냐면 이 정군들이 군대를 갔을 경우에 얘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을 보충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인이에요. 보인. 그래서 보인을 했다 해가지고 세조 때에 보법이라고 해서 보충해준다. 정군을 보충해줘요. 그럼 얘가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 김씨고 얘 같은 경우는 이씨인데 김씨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되면은 김씨가 일하는 논 같은 경우에 일하는 것 같은 게 보인인 이씨가 가가지고 어느 정도 일을 보충해주고 해주는 것을 얘기하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제 보인인 이씨가 가게 되면 또 김씨가 해주겠죠? 이것이 바로 보법이다라는 거 세조 때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런 군대의 폐단이 등장하게 되는데 언제 들어가게 되면은 16세기 들어가게 되면서 16세기 때에 들어가게 되면서 폐단이 등장합니다. 어떤 폐단이 등장하느냐 보겠습니다. 16세기 들어가게 되면은
조선왕조가 세워진 게 1392년이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16세기 몇 년도죠? 여러분들 1500년도죠. 100년이 지났어요. 100년 동안 큰 전쟁이 안 일어났어요. 실질적으로 큰 전쟁은 1392년에 조선왕조가 오픈을 하고 나서 1592년, 200년입니다. 200년 만에 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사안일주의로 가게 되는 겁니다. 무사안일주의. 그 다음에 양반들도 군대 안 가고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고 이렇게 돼버리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 방군수포제라는 것이 나오죠. 방군수포제라는 거는 뭐냐면 군대를 안 가는 대신에 멀리 가, 그냥 군대 내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저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 그러잖아요. 그렇죠? 군대에서 해방되는 대신에 뭘 내라? 포를 내라. 포는 쥐포, 오징어포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죠? 바로 뭡니까? 비단이나 이런 거 같은 뭐예요? 옷감이죠. 이런 것을 걷어들이는 걸 방군수포제예요. 방군수포제는 원래 불법이에요. 이거 법률에 없어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되면서 뭐가 된다? 합법화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합법화가 돼가지고 군적수포로 돼버리는 거예요. 합법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군대 안 가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냐면 대립군이 나타나요. 대립이 나타나요. 대립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대신해서 군대에 세우는 거예요. 나 대신에 다른 사람이 군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내가 뭘 줘야 돼? 돈 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군역이 문란하게 되어버리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문란하게 되더라. 그래서 16세기 들어가게 되면은 이 대립제하고 군적수포제하고 이것이 같이 나타나면서 특히 군적수포제 1년에 군포를 몇 필 냈냐면 2필씩 내야 됐더라라는 얘기입니다. 2필씩. 일반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찢어지는 겁니다. 이거 찢어지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네요. 감당이 안 돼. 1년에 2필.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이 이제 조선 전기 때의 군사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교통 및 통신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및 통신 제도. 이것도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살살 즐기면서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교통 및 통신 제도. 약간의 이제 그림하고 같이 한번 볼게요. 우선 교통 및 통신 제도. 통신. 우선 제일 중요한 교통수단은 이제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이제 조운제도죠. 조운이 뭐예요? 조세 운반이죠. 자, 조세 운반인데 어떤 길로 운반한다? 바로 수로로 운반한다. 그래서 강창, 그 다음에 해창, 경창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강창, 해창, 경창이라는 개념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조세로 운반해가지고 각 지역별로 포죠, 포. 그 항구 있는 곳에다가 모아두는 창고. 그럼 강으로 운반해가지고 바다에 해창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결국에 서울까지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운제도. 조운제도 수로로 운반하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그랬다고 그랬죠? 고려시대부터 수로로 운반했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어디와 어디? 함경도와 평안도는 뭐다? 익류지역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익류지역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남겨둔다라는 얘기예요. 남겨둔다. 즉 함경도, 평안도는 걷어들이지 않는다. 자, 여기 지도에서 잠깐 보게 되면 이쪽이 함경도, 이쪽이 평안도죠. 그렇죠? 그럼 이쪽은 조세를 안 내도 돼요. 아유, 깜짝이야. 부러져 버렸네. 조세를 왜 안 내도 되느냐? 이쪽은 북쪽 지역이다 보니까 평야도 발달이 잘 안 돼 있고 더불어서 기후도 안 좋아. 농사가 잘 안 돼.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조세 내라고 해봐야 걷어들일 것도 없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조세는 여기는 수령이라든가 감사 니네들이 걷어들여서 그 지역의 국방비와 사신들이 오잖아요. 그렇죠? 이 사신 접대비로 사용하거라 해가지고 이쪽은 익류지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옛말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평양감사도 자기 싫으면 그만이다. 그럼 평양감사가 어디예요? 바로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이 평양감사, 평안도 감찰사로 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는 거예요. 왜? 이 지역의 지방간으로 갔을 때 제일 첫 번째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바로 조세를 걷어들여서 서울로 갖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스트레스예요, 지방간에. 근데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두 개의 도 중에서 그나마 더 살기 좋은 곳은 바로 이쪽이죠. 평안도죠. 그래서 평양감사 자기 싫어도 그만이다. 그 아무리 좋은 것도 본인이 싫어하면은 어떻게 된다? 소용이 없다라는 말이 나타나게 된 거죠. 특히 또 이 평양에 이 관찰사들이 기생이 그렇게 유명했다고 그래요. 기생이. 그래서 평안감사 간다 그러면 굉장히 막 기분 좋아하고 잔치 벌이고 막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참 또는 역원 제도라고 하는데 역참 역원 제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역참 및 역원 제도. 역참 및 역원. 이 역참 역원 이거 여러분들 같은 말인데 역은 뭐냐면 역은 말과 관련된 겁니다. 말과 관련된 것이고 참은 쉽게 말하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건물이라든가 이런 숙박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역참이나 역원제도는 뭐를 위해서? 공무 출장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예요. 지방을 여행하는 그런 여행객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방 출장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역참과 역원제도는 언제부터 만들어졌느냐? 참고로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는데 언제부터? 신라시대 때. 어느 왕 때에? 소지마립간 때. 소지마립간 때. 뭐를 설치했다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우역을 설치했다라고 했습니다. 우역, 우역을 설치했다. 여기 우가 소우자는 아닙니다. 참고로 어찌됐건 역을 설치했다라는 거. 우리나라는 아주 일찍부터 신라시대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건데 역참 역원제도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역은 말을 갈아타는 거고요. 원 들어가는 거는 이제 공무 출장자들이 여기서 쉬게 되는 뭐예요? 숙박시설이에요. 숙박시설. 아무나 자는 것이 아니라 공무 출장 가는 사람들이 자는 겁니다. 숙박시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명 가운데서 원자 들어가게 되면 아, 여기가 역원이었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북한 지역의 뭐 사리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역의 뭐 조치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역원제도다. 그 다음에 서울로 따지면 저 강남에 이제 양재 있죠. 양재동. 지금은 엄청나게 그 발달된 도시인데 과거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이 양재동을 말죽거리라고 불렀어요. 말죽거리. 그러니까 밥 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한양에서 공무 출장하는 사람들이 말죽거리에서 말 밥 주고 그렇게 간다 해서 말죽거리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봉수제도가 있어요. 봉수제도. 봉수제도가 있는데 이 봉수제도는 뭐 잘 알죠. 횃불이라든가 연기를 이용해 가지고 긴급 연락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총 몇 개가 구성이 되어 있느냐? 5개의 봉화대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 5개 다 올라가면 굉장히 긴급한 거죠. 외적들이 떴다 그럴 때 이렇게 긴급 연락하는 거죠. 자,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여기 수도인 한양까지 그 연락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봉화 제도다라는 건데 이것도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그걸 이제 묻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역참은 언제부터라고요? 여기 신라시대 때. 조은제도 언제라고요? 고려 때부터 시작됐죠. 이 봉수제도 역시 고려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거 꼭 여러분들이 메모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봉수제도가 있었는데 봉수제도가 치명적인 단점이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항별로 그렇게 쭉쭉쭉쭉 그
불을 몇 개씩 올린다, 연기를 몇 개 피운다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딱 볼 때에 어떤 문제점이냐면 구체적인 디테일한 내용들은 이걸 보고 알 수가 없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외적의 수가 도대체 몇 명인지, 외적의 장수가 누군지, 또 외적의 무기가 뭘 가지고 왔는지 이런 어떤 디테일한 정보들은 알릴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임진왜란 하면 대표적인 왕이 선조죠. 요 때에 뭐가 됐냐면은 파발 제도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요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파발 제도가 언제 나타나게 됐느냐? 처음부터 있었느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얘네들은 역참 역원 얘네들은 파발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기 파발 제도를 두었어요. 이 파발 제도 두었는데 이 파발이 이제 말 타고 가면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긴급 사항들을 디테일하게 문서화해 가지고 서울까지 긴급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긴급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파발로 가는 길이 크게 세 가지 길이 있었는데 서발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북발이 있었고 남발이 있었습니다. 서발은 뭐냐면 서발은 이쪽 서경 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게 서발이고요. 북발은 이쪽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게 북발이고 남발은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 남발이었어요. 남발. 이게 세 개의 방향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약간 심한 문제로 들어가면 파발은 기발이 있었고 보발이 있었습니다. 보발. 기발은 뭐냐면 말 타고 가는 거죠. 기발은 말 타고 가는 거고 보발은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는 거. 근데 이 말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계속 뛰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좀 쉬어야 되겠죠? 그렇죠? 좀 쉬어야 됩니다. 바톤 터치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어떤 기점을 두는데 기발은 얼마마다 기점을 뒀느냐? 최대 가봐야 30리예요. 30리. 30리마다 기발을 뒀고요. 보발은 50리마다 보발을 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약간 그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말을 조금 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30리마다 기발을 두었고 보발은 50리마다 두었다. 그래서 이 파발에서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록해 주셔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죠. 임진왜란 때 하게 되었고 기발과 보발의 차이 중에 어떤 것이 더 멀리 두었다? 보발이 더 멀리 두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볼게요.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우선 이제 그림 한번 보고요. 이것이 이제 봉화대죠. 예, 봉화대입니다. 몇 개 있어요? 5개 있죠. 5개. 5개가 쫙 돼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대외관계 보겠습니다. 조선 초기 때의 대외관계. 자, 대외관계는 기본적인 조선의 대관계의 기본 방침은 바로 뭐냐면 4대 교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대 교린. 4대는 뭐예요? 4대는 큰 나라 섬기는 걸 4대라고 하는데 큰 나라 섬기는 거. 교린은 친구처럼 지내는 거예요. 친구처럼. 네. 4대와 관련된 나라는 어디냐면 명나라입니다. 명나라. 중국이죠. 교린은 여진하고 그 다음에 일본이에요. 자, 그러면 4대부터 할게요. 명나라 큰 나라하고는 언제 때부터 태종 이후부터 쭉 친선이에요. 쭉 친선. 그러면 태종 이전에는 좀 불편한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왜 불편한 관계였죠? 그 정도전이 명나라를 치기 위해서 요동정벌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명과의 관계가 굉장히 좀 불편했어요. 그러면서 이 태종이 되는 이방원이 정도전을 죽였죠. 그러면서 요동정벌 계획을 완전히 백주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태종 이후부터 명과는 친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교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교린은 여진하고 일본이 있는데 이건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탄력적으로. 어떻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느냐. 강경책과 그 다음에 회유책을 뒀습니다. 회유책을 뒀어요. 그럼 강경책은 뭐고 회유책은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여진부터 볼게요. 여진. 그 다음에 일본 강경책과 회유책. 강경책은 여진에 대한 강경책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상대방이 우리보다 조금 약해 보여. 그럴 때는 강하게 가가지고 찍어 누르는 거예요. 상대방이 좀 강해지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달래주고 친해지게 되는 거예요. 친구야 이러면서. 이게 회유책이에요. 그럼 여진에게 강경책으로 했던 것은 4군 6진입니다. 4군 6진이에요. 네. 4군 6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죠. 그렇죠? 여기 4군 6진, 여진을 막기 위해서 여진족진을 몰아내고 여기에 어마어마한 군사기지를 설치했죠. 언제? 세종 때 4군 6진을 두었어요. 그 다음에 회유책으로는 뭐를 했냐면은 회유책으로는 귀순을 장려하고요. 귀순을 장려합니다. 그러면 또 토지도 주고요. 예. 이런 어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적으로 해가지고 성씨도 하사하고 이렇게 좀 달래주는 것을 우리가 회유책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강경책으로 일본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일본에 대해서 쓰시마 정벌을 했죠. 언제? 세종 때 쓰시마 정벌을 했죠. 그리고 을묘 외변 때에 아주 찍어 눌러 버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애들이 어떻게 해요? 좀 이렇게 좀 우리하고 좀 교육 좀 하게 해주세요. 뭐 이러면서 살살 빌어요. 그래서 회유책으로 삼포를 개항을 합니다. 그럼 삼포는 어디냐? 부산포, 진포, 그 다음에 울산. 이렇게 세 개의 항구죠. 세 개의 항구. 그래서 부산포, 이 울산을 연포. 예, 연포라고 불렀어요. 진포는 어디예요? 진해예요, 진해. 부산포는 부산이고. 요 세 개의 항구만 딱 들어와 가지고 너희들이 교육을 하거라. 그래서 부산 근처에 가게 되면 어떤 동네가 있냐면 외관이란 동네가 있어요. 외관. 예, 혹시 이 공부를 그쪽에 지역에서 하시는 친구들 같은 경우 외관이라는 곳은 바로 요 시절에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살던 거주했던 지역들이었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회유책이다. 기타 류큐, 시암, 그 다음에 자와.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동남아시아에 있는 지역들이죠. 이런 나라와도 교역을 하였다. 그러나 많이 하지는 않았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예제 나와주세요. 1번. 자, 그러면 1번. 다음과 같은 관련이 있는 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시험은 신년시, 증광시, 알성시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소과를 거쳐 대과에서는 초시, 복시, 전시로 합격자를 선발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험은 뭘까요? 이 시험은 과거죠. 과거 시험이에요. 자, 그러면 신년시는 정기적으로 보는 시험을 우리가 신년시라고 그러고 증광시는 바로 이제 아주 특별한 날에 보는 거를 우리가 별시, 증광시라고 하고 알성시는 국왕 앞에서 보는 시험을 우리가 알성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신년시는 해마다 아니죠? 몇 년마다? 3년마다. 초시에서 33명 선발합니까? 아니죠. 복시에서 33명 선발하죠. 전시는 뭐예요? 국왕 앞에서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건 등수 매기는 시험이에요. 틀렸고. 백정농민이 주로 응시하였다. 백정농민, 양반들이 했던 것이죠. 법적으로는 백정농민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제가한 여자의 손자는 응시할 수 없었다. 조선시대에는 성리학적인 유교 질서를 굉장히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 제가한 여자의 손자는 응시할 수가 없게끔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다시 결혼한 거죠. 그럼 제가를 안 하게 되면은 평생 동안 자기가 이제 결혼을 안 하고 과부로 이렇게 계속 살아. 그러면 그 마을에다가 뭘 세워줘요? 연료비를 세워줬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생원시 합격만으로는 관리가 될 수 없었다. 관리될 수 있었죠. 지방의 하급 관리 같은 경우도 될 수가 있었죠. 자, 제가 여자의 손자는 응시할 수 없었다. 이 문제 같은 경우 뭘 보시냐면은 문과에는 못 봐도 무과에는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무과. 예. 그러니까 문과는 엄격히 제한을 두는데 무과는 볼 수 있게끔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조선의 통치기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의정부는 최고의 행정 집행기관으로서 그 중요성이
중요성에 의해 점차 실권을 강화하였다. 의결기관이죠. 일단 집행기관이라는 말 틀렸고 그 중요성에 의해 점차 실권이 강화하였다. 점점 약화됩니다. 그러니까 6조의 권한, 의정부보다는 6조의 권한이 점점 강화되죠. 우리가 뭐 의정부 서사제, 그 다음에 6조 직계제,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 공부를 안 했습니다만 임진왜란을 거치게 되면서 이 비변사라는 기구가 상설기구화가 되면서 원래 의정부와 6조의 기능이 다운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홍문관은 정치의 득실을 논하고 관리의 잘잘못을 규찰하고 풍기, 습속을 교정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관리의 잘잘못을 규찰하는, 감찰하는 기구가 바로 뭐였죠? 사헌부, 요 헌자를 기억하라고 그랬죠. 3번, 예문과가 춘추관은 대간이라고 불렀는데 임명된 관리의 신분, 경력 등을 심히 승인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예문과가 춘추관, 대간이라고 불렀대요. 대간. 대간이라고 불렀던 것은 우리가 대표적인 데가 우리가 사, 간, 원, 그 다음에 대표적인 간자 들어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나왔던 사헌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홍문관. 이게 3사를 얘기하는 거죠. 3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지방관은 행정의 권한만을 위임받았는데 자기 출신지에는 임명될 수 없었다. 그렇죠? 자기 출신지에는 임명될 수 없었죠. 상피제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행정의 권한만 있어요? 아니죠. 뭐가 있어요? 사법권도 있었고 군사권도 있었고. 5번, 지방의 양반들로 조직된 향청은 수령을 보좌하고 풍속을 걸어잡고 향리를 규찰하는 등의 임무를 맡았다. 요게 맞는 얘기죠. 그래서 향청, 유향소라고 한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선의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 사림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부지런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지식이 점점 쌓아가고 있죠. 예,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아마 자신감이 새록새록 생기고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